물상론의 육친관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물상론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상법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상법은 기존의 원령 중심의 격국용신 이론에서 벗어나서 사주를 유기체적 생명체로 모아 천간을 중심으로 8글자를 자연의 사물과 현상에 빗대어 기륭을 판단하는 방법의 총칭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자편명리, 고전명리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원령 중심의 신강신약, 용신격국 등은 기륭을 판단하는 여러 해석체계 중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된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봉건군주 체계에서는 신분의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나라에 흉년이 들어 기근이 생기거나 전쟁이 발생하면 이는 곧 개인의 삶에 직결되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이었기에 고법명리에서는 사주를 국가자리인 연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고대 사회는 조상이 귀족이면 부모도 귀족이고 본인도 귀족입니다. 고려시대에 음서제도라고 해서 고위직 관리의 자제를 과거를 통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던 제도가 있었는데요. 국가와 조상자리인 연주 중심으로 보는 것이 고법 명리학입니다. 그런데 송나라 시대로 넘어오면서 목판 인쇄술의 발달로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책들이 보편화되고 과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개인 능력 사회로 점차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삶이 바뀔 수 있기에 국가 자리인 연주 중심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일간 중심으로 사주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사주를 본다는 것이 절대적인 고정불변의 방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상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상법은 기존 원령에 따른 용신격국 이론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신, 희신, 기신, 구신, 한신 등의 도식적인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령을 주로 한 일간의 강약보다는 오행의 숫자와 합충 등의 관계로 전체 명조 안에서의 상대적인 강약을 봅니다. 물상법의 기준점은 재관을 감당하기 위한 일간의 강약입니다. 물상법은 재와 간을 특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를 감당하기 위한 일간의 강약이 바로 물상법의 기준점입니다. 위에서 용신이라는 것은 일간을 보호하는 신입니다. 일간은 나의 주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간을 보호하는 신을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신을 돕는 신을 시신이라고 하고요. 용신을 손상시키는 신을 기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신을 돕는 신, 이것을 구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신이라는 것은 용신, 희신, 기신 이외의 신입니다. 희신이 되기도 부족하고 기신이 되기에도 부족한 신이 바로 한신입니다. 여기서 문문자 안에 달월자가 쓰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본자고요. 보통은 나무목이 들어있는 이 한갈 한자를 많이 쓰는데 이 달월자가 들어간 것도 한갈 한자입니다. 그리고 또 물상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십신 중심의 명조 해석보다는 간지가 지니고 있는 오행의 특성에 따른 명조 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십신보다는 간지 자체의 특징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물상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물상법은 십신 중에서 특히 재, 관, 비겁을 중요시 여깁니다. 특히 남자 명조는 재성, 여자 명조는 관성을 중심으로 봅니다.
여기서 재성이라는 것은 재물, 여자, 결과물 등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관성이라는 것은 남편에 해당하고 그리고 명예, 대의 명분 등에 해당됩니다. 물상법의 2대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상법의 2대 원칙은 명예 태극성취론과 명예 시간론입니다. 먼저 명예 태극성취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극은 음양으로 분화되기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이나 양 또는 오행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완전한 상태를 바로 태극이라고 합니다. 주역 계사상전 11장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규 태극이니 시생양이라 양이생 사상하고 사상생 발견이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 즉 태극은 양이를 낳고 양이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계를 낳는다.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곧 음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극이 양이를 낳는다는 말은 태극이 둘로 나뉘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태극이 음양으로 전개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음양은 태극이 전개된 두 가지 거동을 음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음양은 태극의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소우주입니다. 따라서 인간 또한 태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라는 태극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모양의 태극은 곧 오행의 태거와 불급의 형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리학 사주에서의 태극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상법은 태극과 오행을 같은 개념으로 보아서 한 인간의 불완전한 오행의 집합체인 사주 역시 하나의 태극 모양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음은 여자이고 양은 남자입니다. 남녀가 태극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곧 완성체가 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태극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직업의 선택이고요. 타인과 연계해서 태극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남녀의 짝지음, 즉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물상법에서는 본인의 생시가 불분명하다면 배우자의 사주를 참조합니다. 부부의 인연은 태극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명예 태극 성취론은 불완전한 자신의 태극을 직업이나 배우자를 통해서 완성된 태극을 이루려 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인연법을 근간으로 하는 물상법의 핵심 사상이 바로 명예 태극 성취론입니다. 사주를 본인이 타고난 불완전한 태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우는 자기 자신이 태극을 이루어가는 행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나 배우자의 선택은 그 대운의 행로에서 불완전한 태극을 더욱 확연한 것으로 만들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는 8글자이고 오행은 5개입니다. 사주에서 오행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행이 각각 2개씩 될 수가 없습니다. 오행이 2개이면 넘치고 1개이면 부족하게 되는데 이를 태가와 불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 혼자의 명조는 오행이 불균형을 이루지만 가정으로 확대해 보면 오행의 균형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채우지 못한 불균형은 직업 등을 통해서 보완하고자 한다는 것이 바로 명예 태극 성취론입니다. 이어서 명예 시간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상론의 육친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의 시간론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주는 나라는 존재를 시간, 즉 연월일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물상법은 일간만이 나가 아니라 연월일시가 연동하고 있는 사주 전체가 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일간을 주체로 삼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행이라는 자연의 원리체계를 육친이라고 하는 인간관계의 원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따라서 일간이주는 사주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간은 반드시 흐릅니다. 즉 변화합니다. 이것은 명리학에서의 인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주는 그 글자 자체를 보고 있는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상론은 연월일시에 금묘화실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명의 시간론은 세월이 흐르며 나란 존재가 변화하여 늙듯이 사주도 변화하여 늙는다는 개념입니다. 앞서서 사주의 구성과 원리라는 강의에서 사주의 분석 원리에 대해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주란 네 기둥,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말합니다. 각각의 기둥은 청간과 지지, 즉 간지 두 글자로 이루어져서요. 네 기둥에 해당하는 사주와 그리고 8글자에 해당하는 팔자, 이를 사주팔자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사주의 네 기둥은 뿌리에 해당하는 근, 그리고 모에 해당하는 묘, 그리고 꽃에 해당하는 화, 그리고 열매, 결실에 해당하는 실, 네 가지인 금묘화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주팔자에 따른 음양과 오행의 왕세와 강약 및 생극제화의 수많은 변화 원리에 의해 운명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주팔자에는 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궁이는 사주에서 가까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육친이 정해져 있는 위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주를 조상, 부모 자리로 봅니다. 과거에는 조상 자리로도 보았는데 현재는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분제도입니다. 아버지가 양반이고 할아버지가 양반이셨다면 나도 양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현재는 신분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조상이 양반이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나의 기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주는 부모자리 위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월주는 형제자리로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는 자신과 배우자의 자리입니다. 그 중에서 일간은 자신의 자리고요. 그리고 일지는 배우자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일지를 배우자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주는 자식 자리에 해당합니다. 연주는 고향, 국가자리, 택궁, 시발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택궁은 집, 이동수를 보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월주는 사회성의 자리이고요. 그리고 시주는 귀숙처로 봅니다. 평생이란 말이 나오면 귀숙처인 시주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시기에는 연월이 주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은 시기에는 일시 위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물상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환갑인 60세가 지나면 연주가 약화되어 작용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물상법의 육친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상법은 십신 중에서 특히 재, 관, 비겁을 중시합니다. 남자의 비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물상론에서는 비견과 겁재를 일컫는 비겁을 비견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비견, 즉 비겁에 대해 살펴보면요. 남자의 비견은 남자입니다. 경쟁자인 다른 남자뿐만 아니라 가까운 혈연관계인 아버지, 남자 형제뿐만 아니라 아들로도 봅니다. 이러한 구분은 사주에서 육친이 정해진 위치에 해당하는 궁위로 구분할 수 있고 세월이 지나면서도 구분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연월, 사주의 연월은 연상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연월에 있는 비견은 아버지와 남자 형제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하의 자리인 시에 있는 비견은 아들로도 봅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어려서는 아버지, 젊어서는 남자 형제, 나이 들어서는 아들로도 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중요한 남자는 바로 아버지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한참 젊어서는 남자 형제나 친구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아들이 중요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남자의 비견을 아버지, 남자 형제, 아들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재는 여자입니다. 배우자와 애인만 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혈연관계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딸도 재로 봅니다. 이러한 구분은 사주의 궁위로 구분할 수 있고 세월이 지나며 구분되기도 합니다. 연상의 자리에 해당하는 사주의 연월에 있는 재, 이것은 바로 어머니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부인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하의 자리, 즉 시에 있는 재는 딸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어려서는 어머니, 젊어서는 아내, 나이 들어서는 딸로도 봅니다. 어려서 중요한 여자분이 바로 어머니고요. 그리고 젊어서 한참 활동할 때 중요한 여자가 바로 아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딸이 중요하기 때문에 딸로도 봅니다. 이어서 여자의 비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의 비견은 여자입니다. 경쟁자인 다른 여자뿐만 아니라 가까운 혈연관계인 어머니와 여자 형제뿐만 아니라 딸로도 봅니다. 이러한 구분은 사주에서 육친이 정해진 위치에 해당하는 궁위로 구분할 수 있고 세월이 지나며 구분되기도 합니다. 연상의 자리인 사주의 연월에 있는 비견은 어머니, 그리고 여자 형제에 해당하고요. 연하의 자리인 시에 있는 비견은 딸로도 봅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어려서는 어머니, 젊어서는 여자 형제, 나이 들어서는 딸로도 봅니다. 그리고 여자의 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의 관은 남자입니다. 배우자와 애인만 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혈연관계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로도 봅니다. 이러한 구분은 사주의 궁위로 구분할 수 있고 세월이 지나며 구분되기도 합니다. 사주의 연상의 자리에 해당하는 연월에 있는 관은 아버지, 결혼하면 남편, 그리고 연하의 자리인 시에 있는 관은 아들로도 봅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어려서는 아버지, 젊어서는 남편, 나이 들어서는 아들로도 봅니다. 그리고 목은 인재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명에서 목이 관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일간의 좌에 해당하는 일지가 배우자궁으로 보는 것처럼
육친 관계에 있는 천간의 좌하를 해당 육친의 배우자 궁으로도 봅니다. 그리고 남명의 일간과 합을 하는 대상이 관일지라도 배우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간은 음간과 합을 하는데요. 양간은 남자, 음간은 여자로 볼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양간인 간목은 음간인 기토와 합을 합니다. 간목이 양, 기토가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목을 남자, 그리고 기토를 여자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기토가 남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관에 해당하는 간목과 합을 하더라도 각기합이 되면 결혼하는 상대인 배우자로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상법에서는 남명에 일반적으로 재를 어머니로 보고 있는데요. 인성 또한 어머니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녀 구분과 궁유에 관계없이 인성은 부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은 부모에 해당하는데요. 부모의 자리인 연주 중에서 연간을 붙인 그리고 연지를 모친으로 보기도 합니다. 연간은 천간이기 때문에 양, 연지는 지지이기 때문에 음으로 보기 때문에 연간을 붙인 연지를 모친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핏줄은 인성 또는 비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명의 재성은 남편인 관을 생해줍니다. 재생관으로 이어지죠. 따라서 여명의 재성은 시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명의 아들은 관과 관련된 결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명의 무관사주인 경우 아들과 인연이 없습니다. 물상에서는 아들도 관으로 본다고 했죠. 그런데 관이 오면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아들을 잘 낳을 수 있는 것으로도 봅니다. 그리고 남명의 무제사주인 경우 재는 결실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무제는 결실이 약한 겁니다. 따라서 결실에 해당하는 자식과 인연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 경우에는 속을 썩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딸은 출간 외인이라서 자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명의 지지로 제국을 이룬 경우에 처가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을 이루고 있다면 재성이 매우 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가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명의 배우자궁, 즉 일지와 합을 하고 있는 지지를 처가로도 봅니다. 여기서 합의 종류는 삼합, 방합 또는 육합 등이 해당됩니다. 자식자리인 시주가 근원자리인 연주로부터 이어져 있거나 인성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에 자식으로 봅니다. 적천수의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근지 일세전인데 희신 가녀 살상년이니라. 자녀는 뿌리와 가지가 한 세대를 전하는 것인데 희신이 살신과 더불어서 살신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까 자세히 살펴라.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뿌리와 가지가 한 세대를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뿌리와 가지가 한 세대를 전하는 것을 물상론에서는 근원자리, 즉 뿌리의 자리인 연주부터 시주까지 이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뿌리가 바로 또 십신 중에 인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실에 해당하는 자식 자리가 뿌리에 해당하는
인성과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에 바로 자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식 자리인 시주의 재는 결과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식에 해당하는데 자식을 낳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재 작용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물상론의 육친관계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 일반 자평명리 강의라면 십신과 육친 이후에 용신격국에 대한 강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용신격국을 사주의 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신격국은 사주의 길흉을 판단하는 여러 해석체계 중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된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합니다. 복잡해진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과거에 정립된 틀인 용신격국이란 틀보다는 현대에 재정립된 물상명리가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강의가 명리학 기초이론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어떤 대학 강의에도 뒤지지 않는 명리학의 기초이론을 다루는 강의를 만드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목표였는데요. 본 강의를 제작하면서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명리학 기초이론 강의 동영상만 총 42개입니다. 만약 1편부터 마지막 42편까지 모두 시청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조만간 좋은 명리학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리학 기초이론의 42번째 강의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